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 진행합니다. 고기가 이번하게 익지 않았어요. 물고기? 이 멘트가 익숙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막을 내린 요리 대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어록이 여전히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리와 대결이라는 구도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지목전 1부에서는 흑백 요리사 10분과 함께 무용, 군대, 랩, 두뇌 싸움 등 끊이지 않고 생산되는 서바이벌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최근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희 씨를 패러디한 것을 두고 외모 비하, 외국인 차별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지목전 2부에서는 패러디 풍자의 허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패러디 갑론을박에 대한 전방위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참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종방이 됐죠. 요리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인기가 뭐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종필 교수? 일단 각종 어록이 대유행했었고요. 순차적으로 이게 회차가 공개됐잖아요. 다 회차가 모두 다 공개되기 전부터 초반부터 여러 가지 어록이 유행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채소 익힘 정도를 중요시한다라든지 네.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 이거는 온데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정확히는 어떤 뜻입니까? 이분하다는 것이 골고루 익지 않았다는 뜻이죠. 익지 않았다. 이런 거죠. 네. 예.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막 갖다 붙여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의 놀이가 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말씀하실 때 에드워드 리의 이제 물고기라든지 최강록 셰프의 나야 들기름 이것도 상당히 회자가 됐고, 그리고 안대를 쓰고 심사하는 방식이 너무 독특하고 이게 신선해서 백종원, 안성재 두 사람이요. 네, 두 심사위원이요. 이 안대를 쓰고 심사하는 모습 그 자체가 여러 곳에서 패러디 되게 됐었고, 그리고 참가자 이긴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모든 참가자의 요리와 가게가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출연자 식당 예약이 전체 다 해서 무려 4,937% 상승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승자죠. 나폴리 마피아가 경연 대회에서 선보였던 밤 티라미수 편의점 미션이었는데 네. 이게 2만 개 사전 예약 즉시 마감됐고 실제 판매할 때 4분 만에 1만 개가 나가게 됐었고요. 철가방 요리사 중식당은 10월 한 달 예약이 1초 만에 마감되게 됐었고 6만 5천 명이 동시 접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카세 1호가 운영하는 안동국시집, 이게 경동시장 지하에 있는 가게인데 여기에 젊은 MZ층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경동시장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보면 이제 비영어권 TV 시리즈 1위
예, 차지했고 그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400만 시청수를 기록했고 10월 11일 현재 48개국 톱 10입니다. 네. 예, 지역별로는 약간 좀 편차가 있긴 해요. 유럽 북미에서는 이제 캐나다, 스위스,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정도만 탑 10 정도인데 좀 후순위이긴 합니다. 예. 전 세계적인 인기를 거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정말 이 유행어부터 시작을 해서 식당에 또 출연자들의 식당까지 흥행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식당들은 저희가 홍보 차원이 전혀 아니고 오늘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거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 방송 출연자들의 식당 예약하는 것도 굉장히 또 힘들다고 하네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 이정필 교수가 이야기한 우승자의 식당에는 이번에 정말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많이 방문을 했는데 그 식당을 또 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뭐 폭발적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고 방송 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승자뿐만 아니라 많은 참가자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왔던 셰프들이 운영하거나 개최하는 행사도 사실은 뭐 거의 피케팅에 능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안성재 셰프가 한 호텔과 무슨 개관 35주년을 기념하는 이제 디너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받았는데 1분 1초 만에 전부 마감됐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 식당 예약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였는데 11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렸을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경우에 티켓팅 했다가 이걸 대파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래는 2인 뭐 9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을 9개 넘는 가격으로 이제 팔겠다라고 이제 나오시는 글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150만 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 암표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뭐 되나요? 암표이고 이제 대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 이건 불법 아닌가요? 그래서 나폴리 마피아도 이 암표 거래가 걸리면은 앱에서 자체적으로 영구 정지시키고 예약금 환불 안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암표 거래 현장을 제보해 주시면 그분께 예약권을 드리겠다고 할 아하. 정도로 지금 나폴리 마피아나 식당 관계자들도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네. 딱히 또 불법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음. 뭐 철도법에 따라서 철도 티켓을 뭐 이렇게 윗돈 주고 파는 거는 금지되어 있고 처벌되어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처벌하는데 경범죄 처벌법에 암표 처벌하는 게 있는데 현장에서 그것도 정해진 뭐 나루터, 경기장, 뭐 공연장 이런 데서 하는 것만 법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인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인기가 있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건 또 곤란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네 분께 좀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또 지켜봤지만 유독 서바이벌 프로그램 또 이번엔 흑백 요리사가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현재 교수 보시기에는 그 인기의 원동력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이제 장르로 구분을 하면 무슨 요리 서바이벌 요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은 하겠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잘 수업을 그 학교에서 어떤 제목으로 하냐면 이제 미디어 창작과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훈련하는 게 이제 섞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100% 완전히 새로운 건 없는데 우리가 미디어 창작에 있어서 새로운 걸 어떻게 해서 이걸 포맷화해서 카테고리 킬러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이거 섞어보고 이거 섞어보고 막 그래요. 정치랑 예능이랑 섞어보고 이걸 섞어보고. 근데 이번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뭔가 포맷화돼서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예능 PD가 만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 PD가 만든 걸 수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리란 걸 만들기는 했지만 그 안에 이제 뭐 백종원 씨 있었고 누구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막 갈등도 있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막 외국어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물코키. 네. 예, 물코키부터 시작해서 뭐 들기름 안녕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일단 이게 뭐 미디어도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어디서 성공하려면 이제 히트 상품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 킬러 전성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봤다 그다음에 혹은 뭐 레트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타격 오디언스한테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생전 완전 처음 나오는 건데 이번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어쩌면 그 오디언스들한테 새로운 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네. 뭐 이제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이제 미디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냥 미디어 프로그램을 보는 시대는 지났고 지금부터는 사실은 파티 타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뭔가 마케팅과 관련돼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드 이펙트가 좋은 의미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계속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뭐 영어로는 뭐 텐션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말을 사용해야 되죠. 긴장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이런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싶었는데 누구보다도 내용을 또 잘 파악하고 계시는 김원식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전에 우리가 뭐 드라마로 치면 오징어 게임이 성공이 있었고요. 또 뭐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유독 이번에 흑백 요리사가 성공을 거두는 요인 꼽으라면 뭘까요? 사실 이제 뭐 유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뜯어 보면 그 전에 이제 작품들의 흔적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사회자께서 언급하신 피지컬 100이 직접적인 전 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오징어 게임 등의 드라마 콘텐츠들은 많이 흥행 사례가 있죠. 근데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흥행 사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환승연애를 포함한 연애 예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지컬 100과 같은 물리적인 어떤 경쟁 서바이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피지컬 100이었습니다. 이거는 미션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에 자신 있는 사람이 무한정 대결하는 거죠. 뭐 직업군이나 아니면 체격에 상관없이 심지어 남녀 대결도 불사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글로벌 흥행 포인트를 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다 접목시키느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리에다 접목을 해보자라고 한 거고 거기서 차별화시킨 건 뭐냐면 계급성을 분리했죠. 그래서 흑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흡수에 해당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요리사 그룹과 이미 잘 알려져가지고 이제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과 대결시킨 건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했을 때 MZ세대가 열광하는 게 뭐냐면 공정성 기준이에요. 맛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다 타이틀 이런 거 떼보고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면 진짜 진검승부가 있지 않겠느라는 포인트를 잡아낸 거죠. 그러네요. 안대가 공정성이네요. 눈 가리고. 눈 가린 게요. 사실 근데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그동안 많은 다른 영향 요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스토리텔링. 뭐 심지어 요리로 치면 친환경적인 식재료.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렇게 약간 바뀌지만 일단은 맛이라고 하는 공정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맛이 아니고 요식업에서 요구하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맛의 그 차이는 결국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 두 사람이 누구냐 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건 점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경쟁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물론 이건 뭐 말씀 나눈 중에 그 허구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측면에 이런 요소들이 전 작용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군요. 새로운 권위와 또 그 이전의 권위의 싸움 여기서 어떤 권력이 새롭게 탄생할 것인가라는 포인트가 어쨌든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리도 있었고 또 스타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고 방금 전에 이제 김홍식 평론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이야기를 했네요. 손 변호사님. 이 안성재 셰프와 백종원 대표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조합이었다 이런 평가를 또 받습니다. 두 사람이 안대를 착용한 채 이건가요 저건가요 그러면 또 안성재 셰프는 약간 미국 발음이 들어가 있는 우리말로 뭐 이런 또 요소들이 상당히 또 결정적이었다는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프로그램 성공 요인에는 이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래 보통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좀 다수가 있거든요. 3명, 5명이 이제 뭐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투톱으로 하다 보니까 더 주목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배치되는 이미지예요. 백종원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국정감사에 나와서 요식업계를 대표해서 발언을 할 정도의 예. 대표적인 요식업계의 경영자로서의 어떤 안목을 가지신 분과 또 미슐랭 3스타라는 아주 대표적인 셰프가 나와서 서로의 어떤 부족함을 보완해가면서 하는 과정도 굉장히 조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만장일치가 돼야지 결승전에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맛에는 통일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에 사람들이 또 한호한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백종원 과 관련해서는 일부 셰프들이 저분은 요리하는 분이 아니고 경영자고 하니까 잘 모를 것이야라는 불신이 일부 있었는데 회차를 거듭하면서 정말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그걸 토대로 깊은 어떤 평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에 예. 사람들이 또 압도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런 점. 그리고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는 신선한 신인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요식업계 아시는 분은 아신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잘 언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어머 정말 저런 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점을 발견해 나가면서 철두철미하게 그 심사하는 거 보고 일종의 장인 정신 있잖아요. 음식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깊은 고민과 철학과 사상과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객관하단 데이터된 그 평가 기준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정말 음식을 가지고서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정필 교수는 이 심사위원회 활약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은 홀수로 하는 게 상식인데 딱 2명만 나와서 이건 뭐지 싶었어요. 그런데 2명이 나왔다는 건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가는 거고 1대1 동률이 나왔을 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둘이 합의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것이 심사위원을 제3의 요리사로 참가자로 만드는 어떤 그런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예. 그냥 단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 포인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은 그 흑백 요리사가 아니라 황금수저 요리사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그 엄청난 재미를 줬고 특히 이제 그 둘의 다른 성향이 예를 들어서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인 기술적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백종원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어떤 맛의 조화.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철학도 다른데 예. 그 둘이 어떤 공통의 결론을 찾아 합의하는 과정이 엄청난 재미를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대규모 세트와 인원, 엄청난 물량,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흔히 말하는 때깔 예. 이게 압도적이었는데 그게 저는 그 부제가 계급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요소를 정말로 이건 구현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요리를 전투화한 거예요. 그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몸싸움하는 거잖아요. 요리하는 것을 정말로 이거는 전투화시켜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 그 말하자면은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오징어 게임의 그 요리 버전인 거죠. 담백한 버전. 그것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디서 본 듯한 오징어 게임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피지컬 100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는데 무대 구성도 보면은 처음에 그 흑수저들이 80명 경영할 때 백수저들이 위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게 그 말하자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싸우는 거 지켜보는 걸 연상시킨다고. 글래디에이터네요. 네, 글라디에이터가 싸우는 걸 보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 구경하는 걸 되게 즐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격투기를 보는 거하고 이제 마치 비슷한 거죠. 그 무대 장치가. 그런데 그런 요소가 요리에 적극적으로 그 구현을 한 방식이 예. 굉장히 어떤 새로움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오징어 게임도 오징어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가네요. 유 교수님,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조금 통한다 싶었는데 저도 그 오징어 게임 생각났고요. 근데 이제 그 뭐 미디어 뭐 창작 이런 거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면 잘된 걸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공통점을 좀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제는 혹은 소재는 흔한 걸 갖고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능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도 통하려면 먹는 거, 그다음에 혹은 뭐 정치, 연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인간이면 다 기본적으로 건강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는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하면 재미 하나도 없겠죠. 근데 그거를 약간 저희 쪽에서 뭐 그런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글로벌 플러스 로컬인 거예요. 근데 글로벌에서 어쨌든 그거는 갖고 왔잖아요. 요리란 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근데 거기서 배치를 보면
예전에 그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이제 포청청 캐릭터인 거잖아요. 누구야 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네. 데이터를 하든지 막 이렇게 작두를 대령하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이런 건데 거기서 저는 사실은 그 뭔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제일 고전으로 생각나는 게 그 지금 미국 그래서 후보인 그 대통령 후보인 그 트럼프 어프렌티스 있지 않습니까? You are fired 막 이렇게 했던 예. 이런 포청청 캐릭터 막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브리티시 가텔란트 뭐 사이먼이라든가 막 이렇게 좀 독설 막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럴까 했는데 이름은 전쟁이라고 붙여놨죠. 근데 전혀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뭔가 얘기하고 합의하고 약간의 갈등이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종원을 이렇게 어눌하게 이렇게 하는데 또 이쪽에서 안성재 이 선생님은 그 많은 서사가 있는 사람이 이건 이분하게 막 이렇게 또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둘이 또 합의 맞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로컬라이제이션도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서 해외에서도 재밌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K와 관련된 뭐 K 드라마 뭐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선호를 하거든요. 외국 사람이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성적을 지금 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바로 또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와닿는데 김원식 평론가가 이런 칼럼을 쓰셨네요. 흑백 요리사의 디스토피아와 노키즈 논란. 뭐 우리가 아무리 인기가 많은 흥행 프로그램도 아쉬운 대목은 있는 법이니까요. 일단은 그 아까 해외에서 통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영어권, 비영어권 통합해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영어권에서만 아까 이제 교수님이 언급하셨듯이 뭐 1등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과 영미권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그럼 이게 그러면 한국 요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한국 요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관점 포인트가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시아권 특히 이제 영어권 같은 경우는 권위의 파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서열 사회고 뭔가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나이에 따라 장유유서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래도 콘텐츠에서 좀 뒤집어 보는 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영미권이나 이런 북미권에서는 그걸 왜 파괴해야 되지? 실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백수저인 사람들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백수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이제 불공정성 논란도 있는데 예. 그래서 문화권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맛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관련돼서도 이 노키즈 존 논란이 나름대로는 좀 이 프로그램에 허점을 지적을 했다. 뭐냐면 맛을 통해서 오로지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고객들이 맛을 가지고만 그 식당을 방문하는 건 아닌 거고.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차별에 관련돼서 노키즈 존 파인 다이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비싸고 요리 수준이 높은 이런 식당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분들이 대거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됐어요. 아니 흑백 요리사에 참여했던 많은 식당들이 다 노키즈 존이란 말이야? 그럼 이 셰프들이 훌륭한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식당을 가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건 또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거 놓친 건 없는지를 또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손 변호사님 호칭에 대한 아쉬움이 지적이 됩니다. 남성은 셰프인데 왜 여성은 이모냐? 이거 왜 이러냐? 남녀 차별이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논란이 되어 왔고 또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여성 셰프에게 이모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 출연자 중에 이모카세와 이제 급식 대가님이 계셨는데 예. 이분들에 대한 호칭이 이제 셰프가 아니라 다른 명칭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차별적인 거 아니냐. 이 셰프의 영역을 남성에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모나 여사나 뭐 이렇게 이제 좀 깎아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문제 의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뭐 공교롭게 이제
이모카세라는 상호가 있기 때문에 또 이모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급식대가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면 우리가 급식 이모님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하다 보니까 꼭 뭐 비하는 여사님들 설명은 아닙니다만. 네, 그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정지현 셰프나 그 여성 셰프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셰프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 특징, 그래서 중년의 여성들을 비하하려고 구태여 이모다, 뭐 여사다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어떤 것들을 집단 명칭할 때 남성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여변호사 이런 건 너무나 쉽잖아요. 남이사라고는 하지만 여이사라고 한다던가, 뭐 남앵커, 여앵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자라고 특징 짓는 것이 예전에는 소수자고, 예. 뭔가 이 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닌 성별이기 때문에 여자를 붙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의 발로였다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되는 호칭이 사용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인 것이고요. 자, 이 교수님. 아니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대 대결하고 또 안대를 착용한 둘 심사위원이 또 긴장감 속에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까요? 저는 그 흑백 요리사 보면서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였거든요. 대장금이 사실 의녀 이야기인데 초반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거는 요리 대결이었잖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그 흥행 포인트 때문에 사실 그 앞부분을 좀 늘렸다는 에피소드도 있던데, 그러면서 뭐 그 이전에도 비슷한 어떤 컨셉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대장금에서부터 이렇게 경연하는 드라마에서 경연이 주는 재미가 굉장히 좀 잘 증폭이 됐고, 나중에 뭐 허준 같은 드라마도 보면 이제 뭐 침술 가지고 겨룬다라든지 네.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노하우가 저는 꽤 오래 축적이 되지 않았느냐. 식객도 있었습니다. 예, 뭐 식객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경연하면서 숙수 막 이런 거. 예. 근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 감정의 빌드업을 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인 어떤 겨루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의 변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흑백 요리사도 그런 또 참가자들의 스토리를 굉장히 잘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일단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잖아요. 우선은 그 현실의 어떤 반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좀 공정과 어떤 정의가 상당히 좀 민감한 편이고, 그래서 그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렇게 많이 팔린 것도 마이클 샌더스. 네. 그 정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그리고 능력주의,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좋은 의미로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우대받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계층 간의 이동을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우리의 로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실 그 이 경쟁 프로 같은 것이, 경연 프로가 이제 해소를 해주는 거죠. 특히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그런 어떤 훌륭한 요리사들을 재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신인 발굴인 거죠. 근데 이런 게 예를 들면 옛날에도 뭐 슈스케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듀스 101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수를, 이렇게 신인 가수를 찾는, 그 이전에는 뭐 대학가요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정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인재를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뭔가 또 향후에 한국에 엄청나게 이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또 잘 충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필 교수의 그 흑백 요리사의 시작은 대장금이었다. 정말 갑자기 또 오나라 노래가 또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 교수님,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인기가 꼭 대한민국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인기 비결로 봐야 될까요? 저도 그 이제 뭐 한 달 하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딱 10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그때 이제 텔레비전 보고 막 그러면 서바이벌 프로그램, 뭐 서바이벌이라는 용어는 쓰진 않았지만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근데 뭐 분류까지는 아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많긴 많은데 주제는 한정돼 있다. 아까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뭐 브리티시 갓 탤런트 이걸로 대표되는 이제 뭔가 음악을 하고 뭔가 이런 그 연예와 관련돼서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돈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가 했던 어프렌티스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조금 뭐 사랑 쟁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뭐 솔로 프로 이런 약간 유사성이 이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똑같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로 오니까 거의 대형 마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크리에이티비티가 저도 뭐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프로듀스 101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서바이벌 뭐뭐, 서바이벌 피지컬, 서바이벌 뭐뭐 가서 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멍 때리기 대회까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멍 때리는 이것도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뭐 나중에 평론가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엔터테인먼트 측면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지금 소프트 파워로 K가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무슨 뭐 우리가 우리 거니까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뭐랄까 근육이 발달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한판 뜰 수 있겠구나 네. 세계랑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디어의 경쟁 또 상상력의 또 신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김은식 평론가 그래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점 또 흑백 요리사의 흥행과 관련돼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논란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흠을 왜 잡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사실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생존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생존 경쟁인데 그동안의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사실 다른 판단 기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토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스타 K의 이 허각과 존박 두 사람을 놓고 나중에는 그 외모나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고 그 허각의 그 개인 스토리 때문에 우승자가 갈린 사건이 이제 사안이 그러네. 크게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뭐 브리튼 갓 탤런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폴 포츠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 어떤 인생 스토리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실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핸드폰 맞아요. 판매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예. 부각이 됐는데 똑같은 우승자를 하더라도 그런 스토리가 좋은 사람 같은 경우 대중들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실력 플러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점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맛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라운드 초반부에는 맛을 정확하게 적용을 했어요. 안대를 가리고. 근데 파이널 라운드에 가니까 나폴레한테는 인생 경험을 녹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맛의 공정성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주관적인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객관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반영해냈지만 결과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흥행성 때문에 그런 요소를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또 이제 프로그램의 성공이라는 유혹으로부터 쉽게 또 빠져나올 수는 없을 텐데 이 교수님 바로 그 논란 중에 하나가 이 악플입니다. 포맷 특성상 이제 일반인들의 출연이 많고 이제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징 이번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서도 유독 악플을 많이 받은 출연자가 온라인 괴롭힘을 불링이라 그러죠. 멈춰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를 했는데 이런 현상은 뭐 때문입니까? 특정인을 더 좋아하고 어떤 특정인은 일종의 빌런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 누구에게 원인이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뭐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흑백 요리사에서 그랬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팀전을 하면서 그 팀원들 사이에서 좀 대립하는 모습이 특별히 부각된 그런 요리사에 대해서 뭐 이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인신공격성 그런 뭐 댓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달려서 피해를 호소를 했었고 그 보니까 그 악플의 분량이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1등 했던 나폴리 마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종전 올라갈 때 그 상대가 될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도발적인 발언들을 했던 걸로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과까지 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의 경연 프로에서는 이런 게 좀 일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도발하고 심사위원도 독설을 날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연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서도 그렇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호평을 했던 것이 그렇게 치열한 경쟁 프로그램인데 참가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서로 존경을 표하고
이번에서도 사실 흑백 요리사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좀 어떤 좋은 가치와 미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선을 좀 넘어갔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경쟁하더라도 아니 최소한 배려는 해줘야지. 그게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는데 좀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과한 반응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좀 개인에 대한 좀 인신공격성 공격 그런 어떤 발언이나 댓글이나 예. 이런 건 좀 자제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나가면 유명해지면서 받게 되는 일종의 유명세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온라인 괴롭힘 상당히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법으로 다 문제가 되죠.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다 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고 심지어는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또 스토킹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인격권 침해로 이제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일일이 이것을 수집을 해서 고소하고 하는 것 절차가 굉장히 지난하고 그 자체가 이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니까 안 하게끔 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프로 볼 때마다 진짜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 빠지는 건 좋은데 너무 가몰입해서 감정가행해서 자신이 진짜 심사위원 평가자의 지에 있는 것처럼 갈기갈기 평가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하. 누군가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평가를 내가 입에서 밖으로 내보낼 때는 자기 겸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나도 카메라가 있으면 정말 모순적이고 이 생방에서 아무 말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말을 저렇게 못하지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하고 그렇군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간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TV 속에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 다 부족한데 뭘 그렇게 갈기갈기 하나하나 평가하시는지 조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런 좀 마음가짐도 필요한데 그래서 김현식 평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함 또 논란, 괴롭힘까지도 올 수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생존 폼에서 다뤘지만 굉장히 차별화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 장면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냉혈한 같았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했냐면 이제 혼자 개별적으로 살아남는 생존 방식이 아니고 같이 뭉쳐야 된다라는 휴머니즘이 잔뜩 배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더 A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거꾸로였어요. 처음에는 상금을 두고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금 액수가 달라지니까 분열을 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냥 참패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이 계속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에도 팀 대결이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 굉장히 전문가들인데 한 사람을 심지어 전체 팀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팬들이 많이 반발을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자기의 재능은 살리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왜 성공했는지를 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래도 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을 때 두고두고 추천을 하고 공유가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사람이 우승한다 이런 컨셉은 이미 철진한 컨셉이기 때문에 요즘은 시즌2에서도 조금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유현재 교수에게 이 흑백 요리사 제작팀이 시즌2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하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뭐 글로컬 전략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 약간 보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악플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작진이 조금 뭐랄까 그 소통에 대한 이해. 제가 이제 그 뭐 부끄럽게 뭐 소통 뭐 이런 게 이제 뭐 전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수업할 때 앞에 한 서너 시간은 사실 소통 무슨 뭐 쇼츠 이렇게 만들어 그런 거 안 하고요. 인문학 시간이라고 해서 한국인을 네. 제대로 알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거기서도 어느 부분에서 한국인이 살짝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뭐랄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뭐랄까 온라인상에 배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출연한 사람들 보호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다듬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있으면 또 버즈 마케팅이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고 여기 7대3으로 할 거냐 6대4로 할 거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을 막 일부러 하지는 않겠지만 또 살짝 그런 것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편집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뭐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또 클릭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콘텐츠 창작자들은 제작자들은 요거를 살짝 생각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굉장히 큰 흉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 여기 이제 뭐 사이버 불링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막 비극적으로 끝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균형을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참여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해외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독서를 그렇게 내뿜는 형식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많이 사라진 게 그 배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 항상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서바이벌은 모두 다 같이 서바이벌이지 한 사람만 서바이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로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유현재 서강대 교수, 김헌식 대중문학평론가,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안섬재는 되고 한강과 한이는 안 된다. 패러디 갑론을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등장했던 안성재 셰프를 패러디한 안섬재 이런 또 인물의 등장도 있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었네요. 아유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찾아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네, 모수부호 안섬재 개그맨 김혜준 씨가 이렇게 연결했는데 네. 거기서는 영상 보니까 라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라면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뭐 이분하게 익지 않았네요. 예, 저도 너무 웃겼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SNL에서는 이수지 씨가 그 요리하는 도라이 그 참가자 중 한 명이었죠. 이분하고 실제 그 요리하는 도라이 그분하고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연기하는 그 굉장히 재밌었고 심사위였던 그 다른 심사위였던 백종원 씨를 패러디하는 분도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거를 백종원 씨가 직접 이렇게 보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분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리고 뭐 이제 그 SNL 흑백 회사원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정지선 셰프와 그 나폴리 마피아 요 분들을 이렇게 좀 패러디한 이런 영상들을 뭐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정말 이 외모도 비슷하고 또 성대모사도 하고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패러디된 인물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도 크게 박장대소하게 됩니다만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 또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인 한희 씨를 대상으로 한 패러디는 큰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네,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풍자이냐, 좀 눈살 찌푸러진다.
라고 이제 지적을 받은 건데요. 일단은 한강 작가에 대해서는 한강 씨를 이제 묘사하는데 이제 외모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제 조금 말을 천천히 하고 눈을 실눈을 뜬 것처럼 하는 좀 그 외모적인 어떤 묘사가 있었는데 좀 네. 비하적인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한희 씨 같은 경우는 국감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용기 내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한희 씨가 이제 외국계다 보니까 말투가 좀 어눌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적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본질에 어긋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본질인데 그냥 유명한 스타가 그냥 국회에 나와서 그거를 다 막 신기하게 보는 그 상황만 너무 조금 부각시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을 또 강조해주는 또 패러디였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김은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문화 평론을 하면서 지금 이게 패러디라고 하는 영역도 있을 텐데 이따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이 패러디일지 조롱일지도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뭐 임재범, 뭐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 또 파묘에 출연했던 배우 김고은 씨 또는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상당히 또 관심을 끌었던 인물들에 대한 패러디가 있는데 이번에 한강 작가와 한희 씨 패러디가 유독 논란이 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패러디라는 말이 너무 이제 남용되고 있고요. 뭐 린다 허천이나 이런 연구자에 따르면은 패러디라는 말하고 이제 패스티지 뭐 이런 그 단순히 모방 흉내내는 거하고 이제 너무 혼동돼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패러디 같은 경우는 기존 원본이 있고 여기에다가 창의적인 어떤 요소 그리고 이제 바흐친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요소들이 이제 같이 갈 때만 이제 패러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더 나아가면 이제 풍자나 해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이제 대중문화 현상에서는 포착입니다. 보통 이제 이 사회자분의 어떤 그런 평소의 표정이나 언행들을 그냥 대화를 할 때는 스쳐 지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능인들 같은 경우 특정 말과 표정을 포착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부각을 하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정빛 교수님 말씀하신 이분하게 라면이 익었다 그러면 이분이라는 걸 라면에 결합을 시켰잖아요. 그 단어를 부각시키니까 자연스럽게 미처 재미있는 요소를 발견을 못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와 한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포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없었어요. 한희 씨 같은 경우는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직장 괴롭히라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울음까지 터뜨렸어요. 왜냐하면 회사 대표인 사람이 인정은 안 하는 상황 속에서 마치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답답하니까 울음을 터뜨린 사안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눌한 말투 이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 해외에서는 이제 어눌한 말투는 인종 차별에 해당은 되는 거기 그렇군요.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강 작가 같은 경우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인데 단지 눈을 거의 반쯤 감긴 듯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수상소감에는 특정 포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숟가락 얹기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단순히 차용을 해가지고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러디라고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원래 그런 이제 흥미 요소 포착과 부각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하네요. 패러디를 할 수 있는 요소의 내용을 담고 그것을 웃음으로까지 이어간다면 풍자나 해악이 될 수 있다. 자, 상당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법적으로도 어떤 인물에 대한 뭐 모독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해당 코미디 프로그램의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고품격 풍자, 초특급 웃음. 풍자와 조롱의 차이 이런 걸 분명히 설명하는 법적인 개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명확한 기준은 없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사건건이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패러디든 조롱이든 개념에 구애되지 않고 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그 차별을 조장하거나 인격을 침해하거나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방식의 어떤 패러디든 모방이든 표현은 허용돼서는 어렵다. 우리가 사실은 풍자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옛날에 왕들
직접 비판 못하니까 예. 우회적으로 웃으면서 해학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한 수단을 썼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약자로 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롱하거나 이것들을 가지고 개그 소재로 삼기 시작했죠. 아까 한희 씨도 말씀드리면 외국 사람이 조금 말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그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고 한강 작가님도 눈을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눈 작잖아요, 동양인. 네. 그것도 외모적 비하가 될 수 있는 아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자에 대해서 약점과 이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불편함을 웃음의 소재로 삼다가 이게 차별이 더 강화되거나 누군가의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법에서 또는 우리 사회 통념상 허용 안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방송을 만들고 대중들에게 많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권력자인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그래서 약자들에 대한 어떤 풍자를 할 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제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동양인을 지칭하는 이런 눈을 찢는 행위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유 교수님이 또 상당히 좀 관대한 쪽이 또 미국입니다. 할리우드에서는 풍자를 하나의 영역으로도 설정할 정도인데 패러디 영화라는 것도 그래서 나올 정도인데 유 교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그 아까 변호사님이 그 잘 이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약자 강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구분이 좀 쉽지도 않고 그러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뭐냐 이러면 하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고맥락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맥락의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맥락상 이분이 약자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뭐 포지션에 있는지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강자고 뭐 뭐든지 뭔가 뭐랄까 그 우리가 뭔가 명령도 내릴 수 있고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풍자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은 봐주는 문화 그게 서양에서는 약간 뭐랄까 그게 조금 전통이 돼서 이게 그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법이나 규정이 완비가 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국가.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조금 성숙되면 그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 이건 돼 안 돼가 약간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질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미국에서 뭐 다 부러워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풍자라든가 뭐 부자에 대한 풍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수용성이 좀 높은 것 같고 제가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우리가 패러디나 조롱이나 뭐 비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일종의 풍선 효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OTT 풍선으로 이렇게 부풀다 보니까 지금 OTT로 가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두 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질적인 어떤 자율심이나 자율 규제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성 어떤 방송에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뭐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되는데 저는 그거는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L도 그렇고 뭐 이거 댓글 안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랄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눈을 찢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외모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왔는데 그걸 따라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조금 뭐랄까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네. 자율심이고 막 그렇더라도 그런 미디어 환경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대상의 또 가족들이 지인들이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정필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 프로그램 제작에서 패러디와 풍자의 허용 기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저는 그 풍자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저는 좀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대중 엔터테이너로서의 연예인하고 이제 소설가하고는 전혀 직업적인 존재의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사실 직접적으로 자기가 대중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뭐 즐거움과 어떤 보람을 주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패러디의 진입 장벽이 낮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인기의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소설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뭐 소설가 중에서도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소설가도 있겠습니다만 한강 작가는 일단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분이 보인 어떤 그 처신을 보면은 공식 인터뷰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잔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조용한 거의 두문불출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세상에서 그 시끌벅적하게 나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닌 것 같고 조용히 자기 세계를 탐구하고 인간 내면을 돌아보고 이렇게 반추하고 이제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을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거는 억지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이렇게 대중교섭으로 끌고 나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패러디할 대상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대상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을 그 교과서에다가 전제를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사용료를 안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관련 단체가 뭐라고 밝혔냐면 연락이 안 돼서 연락처가 없어서 저작권을 안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풍자를 해야 될 대상은 그 저작권 관련 단체예요. 연락처가 없어서 저작권료를 안 줬다. 근데 한강 작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유수의 작가들을 저작권을 안 줬다는 거거든요. 100억 원 이상을. 그럼 누구를 풍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작진이 뭐 악의 없이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담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당사자를 좀 더 생각했을 만한 아쉬움이 있고 한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한이의 그 푸른 산호초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그 공연 내용을 패러디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 사안은 말하자면 이게 한이가 굉장히 고통받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패러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의 소재가 됐다는 느낌을 준 거예요.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은 한이보다는 그 국감장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상황 자체가 사실은 그 남의 고통을 너무 자기의 희화의 소재로 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한강 작가 그리고 한희식 패러디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해 봄직도 한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된 민원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심의 불가 판단을 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심의를 못한다? 잘 납득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이 OTT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OTT에서 방송은 하지만 또 방송법상 규율 규제 내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다 보니까 이런 그 전기통신 관련한 것은 전기통신법에 또 규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팀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해명이고요. 그게 그거 같지만 법상으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존의 방송이라는 포맷이 있고 근데 방송을 하는 실제로 인터넷상에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들이 훨씬 더 많은 방송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지만 현재까지 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유 교수님 답답한- 일종의 OTT가 무슨 취해박은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자율심의와 관련돼서 이 정도 뭐랄까 그 굉장히 인기가 있고 대중성을 확보한 뭐랄까 플랫폼이 자율심의, 자율규제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할 것인가라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사실 무슨 처벌을 하려도 죄형법정주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사실 법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번에도 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냥 완전히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튜브 방송 봤어? 어제 유튜브 방송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OTT 방송 봤어? OTT 방송 봤어? 그런데 방송법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용자 중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IT 문화를 뭐 정말 극단적으로 막 잘 즐기는 국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명 동관은 이 자율 규제 OTT에 대해서는 부여되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율 규제해야 될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는 분명히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우리만의 어떤 사례가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전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총괄적으로 뭐 법안을 만들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인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먼저 만드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포괄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고 작업이 지난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필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강 작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도 좀 다뤄볼까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정말 두고두고 생각해도 너무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강 작가의 책 채식주의자 맨부커상을 수상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청소년 유해도서 논란이 이어지네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경기 지역 학교들에서 이 책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도서로 폐기된 사건이 이제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고 이제 국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제 유의미하지만 이미 그 전에 이것을 유해도서로서 낙인을 찍었다. 이게 외설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읽기에 부적합하다라고 사전 검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목소리가 제일 큰 곳은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입니다. 전학연이 이 지금 아동 청소년 서가에 비치하면 안 된다라고 10,000명의 동의 서명도 받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형부와 처제의 부적절한 행위가 묘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보기에선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전국 교지원 노동조합은 이 주장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현대판 분석 갱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일부 우익단체들이나 전학연이 이렇게 이제 이미 배치된 도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폐기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서로 지금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은식 변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소년 유해도서로 규정을 하게 됐던 이유는 외설적 묘사라고 이유를 표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 경기도 지역에서 모든 학교들에서 이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권, 두 권 정도 폐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에서 뭘 주장하냐면 지금 비치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이걸 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채식주의자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는 꼭 뭐 아니면 도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예. 어떤 문제가 있는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무조건 보면 안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폐기해야 된다. 근데 요즘 시대에 과연 그걸 안 보게 되나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채식주의자가 처음 나왔을 때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 채식주의자를 가지고 그 논술 교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 작품에 대해 해설을 다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옆에서 해설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아 작품이 이런 맥락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공교육에서는 이런 도서를 못 보게 해야지 폐기해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 있는 작품들을 무조건 폐기하고 은폐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공교육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죠. 학부모들도 같이 읽고 이런 문화가 저희는 너무 없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계적인 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수상한 바로 그 채식주의자입니다. 혹시 번역이 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물론 우리말 묘사하고 어떤 차이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청소년 유해도서는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 교수님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I have never heard about. 죄송합니다. 네, 영어를 하시면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그 가치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다양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노벨문학상 여러 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비론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버릇들은 얼마나 또 난감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무슨 대목이나 뭐 이런 것들 성적 표현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어떤 분이 뭐 이제 다른 어떤 사례도 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심청전에도요 엄청 험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춘향전. 보면 춘향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삼광 행실도 막 이런 데서도 보고 그러면 현대적인 시각에서 그쵸. 이거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저는 제발 이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퍼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한 피스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생각해서 이걸 다 버려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 그럼 성경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고 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KBS니까 이제 방금 전에 유 교수님이 한 피스라고 한 부분은 한 부분으로 죄송합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규 교수께서는 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네. 교육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떠올랐는데 이거 보면은 제우스 신이 뭐 온통 맨날 납치, 강간, 불륜, 뭐 동성애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외설이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을 사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직접 그 뭐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달라 그런 얘기가 있고 성적 묘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외설이냐 맥락이 중요하다. 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만큼 성숙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채식주의는 저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런 성적인 묘사나 외설적인 게 아니라 젠더 간의 어떤 권력 관계를 해부하는 거로 저는 이제 읽히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청소년들이 직접 읽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성교육에서도 굉장히 좋으냐. 우리나라 너무 성교육에서 아주 엄숙주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 교육부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거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중고교생 성관계 경험률이 6.5%, 고등학생 10%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이미 학생들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위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의 권위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학생들의 그 성교육도 좀 더 이제 획기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은 좀 뭐 또 상당히 좀 한강 작가의 작품이 두루두루 읽혀지기를 원한다는 이제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각과 또 판단은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도 또 요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손 변호사께서는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주장의 목적과 동기를 잃면 또 참작되는 부분이 있어.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죠. 읽는 걸 폐기하라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부모들 입장에서 혹시나 이게 이런 게 소설 예술을 잘못 판단할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부모님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화도 보면 19금 뭐 이상 뭐 15세 권장 뭐 12세 이렇게 등급해 놓듯이 책도 좀 그런 기준 정도를 설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특히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배치할 때는 요런 비슷한 어떤 문구라도 이거는 청소년이 읽기에는 조금 폭력적인 게 있습니다라고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앞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 안내를 달라 정도로 주장하셨으면 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 솔직히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거 보고 싶은 청소년들은 이런 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네. 근데 그 영화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볼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15세 이하가 보기에는 어려운 책입니다. 이렇게 좀 써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참고할 수 있는 네. 이야기들. 독서 지도가 필요하죠. 네. 실제로 방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 말씀대로면 참 유해로 금지해야 될 책들은 참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유해 도서라고 명칭하는 것과 이거는 좀 네 나이에 읽기에는 적당하지 않아라는 얘기하는 건 법률적으로 예.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목전 토크에서는 서바이벌과 패러디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콘텐츠라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발전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의 성공 뒤에 누군가의 고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